밤은 깊고 길 위엔 흰 눈이 쌓였다. 한 소년이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서 모서리가 깨진 영정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북풍이 얇은 외투를 휘갈겼지만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집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내 부모 목숨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 나한테 빌붙으러 돌아왔어? 대문이 살짝 열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이 쑥 내밀었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놈을 집에 들였다간 우리 조상님들이 편히 잠들지 못할 게다. 여자는 사진을 확 낚아채 땅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깨지고 소년의 어머니 얼굴 위로 흰 눈이 덮였다. 꺼져. 당장 꺼져. 나한테 너 같은 손자는 없어. 문이 쾅 닫혔다. 민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오늘 밤, 이 고아 소년은 공식적으로 돌아갈 곳을 잃었다. 민재의 이야기는 이 혹독한 밤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2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는 할머니 박순자의 손에 맡겨졌다. 전통이 깊고 혈연이 신성시대는 작고 끈끈한 남원 공동체에서 순자는 강철 같은 의지의 여인이었다. 고난의 세월이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마주치는 이들에게 존경심 혹은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꺾이지 않는 소나기로 집안을 다스렸고 민재가 감히 선을 넘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채찍이 되었다. 소녀는 할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자랐다. 순자에게 민재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라 불행의 전조였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그녀는 마치 닦아낼 수 없는 얼룩이라도 되는 양 눈을 가늘게 뜨고 씩씩거렸다.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수근거렸다. 그들은 흉작, 집안 헛간의 화재, 그리고 최악의 경우인 부모님의 사고와 같은 일련의 불행과 소년의 탄생이 맞물렸다고 말하며 저주받은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신은 축축한 부패물처럼 민재에게 달라붙었고 누구도 감히 순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늘은 부모님의 기일이었다. 민재가 슬픔과 함께 홀로 조용히 보내는 날, 기와지붕과 처진 들보를 가진 나지막한 한옥집은 친척과 이웃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김치 접시 위로 울려 퍼졌다. 조상 제단에서는 향이 타올랐고 그 연기는 게으른 나선형을 그리며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낡은 스웨터와 덧댄 바지를 입은 민재는 밥 한 그릇을 들고 제단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작은 손을 떨며 부모님의 사진 앞에 놓았다. 시간에 멈춰진 그들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눈빛.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가 절을 하기도 전에 거친 손이 그의 손에서 그릇을 낚아챘다. 그릇은 미끄러져 차가운 타일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밥알들은 쏟아진 별처럼 흩어졌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의 순자가 그의 위로 다가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 뭐 하는 게냐? 그녀의 목소리가 방을 갈랐다. 잡담은 멎었고 모든 시선은 그녀의 발치에 움츠린 소년에게로 향했다. 그냥 엄마 아빠께 밥을 올리고 싶었어요. 민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순자의 눈이 불타올랐다. 내가? 밥을 올려? 저들을 죽게 만든 내가. 그녀의 말은 그가 붙잡고 있던 희망의 가느다란 실을 베어버리는 칼날이었다. 이 집은 너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았다. 넌 저주 덩어리일 뿐이야. 방은 조용했다. 몇몇 친척은 연민과 불안이 섞인 얼굴로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순자의 여동생인 지연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아이지만
재수는 없지. 다른 사촌은 속삭였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야. 누가 저런 짐을 지고 싶겠어. 민재의 손은 흩어진 바발을 주워 모으면서 떨렸다. 각 바발은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무가치함을 상기시켰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더 큰 경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순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게 높아졌다. 의무감으로 널 먹이고, 입히고, 내 지붕 아래 두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누구든 원하면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가 나설까? 누가 그를 데려가 줄까? 그는 방을 훑어보며 한 줄기 친절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외면하는 시선과 굳게 담은 입술뿐이었다. 한때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꼬마 챔피언이라 불렀던 아버지의 사촌 태호 삼촌마저도 턱을 굳힌 채 고개를 돌렸다. 침묵은 숨 막혔다.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어스름 속으로 흩어진 후 민재는 혼자 부엌을 치워야 했다. 설거지 소리와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무였다. 냄비를 닦던 중 그는 태호 삼촌이 순자에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누님, 유 원장은요? 민재 부모가 애한테 뭐 남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순자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유 원장? 그런 건 없어. 이 집, 이 땅, 전부 내 거야. 저 녀석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민재의 손이 멈췄고 수세미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유 원장?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겼다고? 그 생각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지만 의심에 의해 금세 꺼졌다. 유 원장이 있다면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왜 순자가 그것을 숨겼을까? 그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지난 몇 년간 엿들은 대화의 조각들, 애땅, 돈, 자신을 위한 무언가에 대한 속삭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 사라져 버린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지자 민재는 그의 유일한 잠자리인 창고 구석의 얇은 요위에 누웠다. 바람이 나무 덧창을 덜컹거렸고 냉기는 마룻바닥을 통해 스며들어 뼈를 시리게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유 원장, 부모님, 그리고 그가 가졌을지도 모를 삶에 대한 질문들로 들끓었다. 유 원장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 즉 소속될 곳을 의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이끌려 민재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순자가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낡은 나무 궤로 다가가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경첩이 부드럽게 삐걱거렸고 빛바랜 서류와 누렇게 변한 봉투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것을 찾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뒤적였다. 등 뒤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민재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다. 문간에 순자가 서 있었고 희미한 등불 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고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씩씩거렸다. 민재의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저는 그냥...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순자의 손이 뻗어나와 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것을 꽉 쥐었고 깜박이는 불빛 속에서 민재는 아버지의 필체를 얼핏 보았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저건가?
유언장? 내까짓게 감히 내 집을 뒤져, 이 배은망덕한 놈아.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녀는 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그 종이를 옷 속에 쑤셔 넣었다. 나가. 당장. 민재의 다리는 생각이 따라잡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몇 안 되는 소지품으로 가득 찬 가방을 움켜쥐고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대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고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추방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밤은 방향도 온기도 집도 없는 공허함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남원의 조용한 거리를 헤맸다. 고르지 않은 흙길 위로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낮에는 그토록 익숙했던 마을이 밤의 장막 아래에서는 낯설게 느껴졌다. 곡선 지붕과 빛나는 창문을 가진 한옥들은 그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그는 어릴 적 놀던 작은 사찰, 순자의 심부름을 했던 시장, 부모님을 그리며 홀로 앉아있던 강둑을 지났다. 각 장소는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켰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날카로운 통증에 허리가 굽혀졌다. 제사 전에 주워 먹은 찬밥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쇠고기 국물 냄새가 풍겨왔고 주황색 천막은 등대처럼 빛났다. 민재는 불빛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웃는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입에 침이 고였지만 돈도 없고 음식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자격도 없었다. 용기를 내어 그는 천막으로 다가갔다. 지친 얼굴에 건장한 주인이 그릴에서 고개를 들었다. 꼬마야, 뭘 원해? 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남는 거 좀 있나요? 그 대신 청소해 드릴 수 있어요. 남자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은 남는 거 없어. 어서 가봐. 몇몇 손님이 연민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봤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 애 박신의 아들 아니야? 저주받았다는 그 애? 굴욕감이 민재의 가슴을 태웠지만 그는 억지로 돌아섰다.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파고드는 추위를 느끼며 계속 걸었고 시장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그곳 처진 차양 아래 낡은 책으로 가득 찬 술에 옆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얼굴은 풍파에 시달렸고 머리카락은 새하였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조용한 강렬함으로 반짝였다. 민재가 지나갈 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지만 소녀는 마치 노인의 존재가 무언가 더 큰 것을 약속하는 듯한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민재는 차양 아래 웅크려 앉아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하늘의 별들은 밝고 무심했다. 그는 유언장, 순자의 차가운 눈,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생각했다. 난 저주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래야만 해. 잠이 그를 덮치기 시작할 때 노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낮고 꾸준했다. 거기 꼬마.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이는구나. 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다. 노인은 이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꿰뚫는 듯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보았다. 저주도 짐도 아닌 한 사람으로. 그것은 작은 불꽃이었지만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닭 우는 소리와 상인들이 가게를 차리는 희미한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추위로 몸이 쑤셨고 가방을 쥔 손가락은 뻣뻣했다. 노인은 사라지고 그의 책술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말의 기억은 남아 있었다.
할 이야기가 있다. 민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상실, 거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 굶주림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공기는 갓 구운 빵과 끓는 국물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창문이 김으로 뿌옇게 된 작은 식당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풍파에 시달린 얼굴과 친절한 눈빛을 가진 50대 남자인 주인이 밖에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어이, 꼬마야. 그의 목소리가 아침의 부산함을 뚫고 들려왔다. 배고프니? 민재는 텅 빈 배와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다. 돈이 없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인정했다. 김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손을 흔들었다. 돈 달라는 사람 없어. 청소 좀 도와주면 국밥 한 그릇 줄게. 어때? 그것은 민재가 몇 년 만에 처음 겪는 친절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의 온기 속으로 들어갔다. 쇠뼈 국물 냄새가 그를 감쌌고 어머니의 요리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뒤쪽에서 설거지를 하며 차가운 물에 손이 무감각해졌지만 그는 목적의식을 어렴풋이 느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하고 제자리를 찾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을 때 민재의 눈이 따가웠다.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었고 온기가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준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꼬마야, 갈 데는 있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고 국밥이 입안에서 재처럼 변했다. 없어요. 남자는 턱을 극적이다가 결심했다. 여기 있어. 여기서 일 도와주면 뒤쪽에서 자게 해줄게. 별건 아니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을 거야. 민재의 심장이 뛰었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든 믿을 수 있을까? 그는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가 다시 설거지를 하러 돌아갔을 때 전날 밤의 무게가 걷히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깨지기 쉬운 희망이 자리 잡았다. 어딘가 먼 곳에서 노인의 말이 메아리 쳤다. 할 이야기가 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김준호의 식당 안, 김서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나무 테이블과 싱크대 옆에 아무렇게나 쌓인 이 빠진 도자기 그릇 위로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남원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바깥 시장은 상인들의 잡담과 술에 끄는 소리로 윙윙거렸다. 민재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비좁은 주방에 서서 거의 필사적인 집중력으로 설거지 더미를 닦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손마디를 찔렀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깨끗해진 그릇 하나하나는 작은 승리였고 할머니가 낙인 찍은 저주받은 아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준호가 그를 받아들여 식당 창고에 야른 묘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일과 교환으로 제공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계약은 간단했지만 민재에게는 생명줄이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과 끊임없이 끓는 국물 소리가 나는 식당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해준 곳이었다. 하지만 바닥 쓸기, 테이블 닦기, 쌀포대 나르기 같은 그의 일과 아래에는 좀먹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깨지기 쉬운 안정을 믿을 수 있을까? 준호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국 그를 외면할까? 식당은 생선 장수 가판대와 수제 도자기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곳이었다. 수년간의 비바람에 바래진 간판에는 가장자리가 벗겨진 굵은 한글로 남원 설렁탕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은 몇 시간 동안 끓여 우윳빛이 된 쇠뼈 국물의 고소한 향으로 가득했다.
대부분 현지인과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들인 손님들은 점심시간에 테이블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편안한 소음으로 뒤섞였다. 민재는 그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1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조용한 효율성으로 접시를 치우고 반찬 그릇을 채웠다. 준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얼굴은 수십 년의 고된 노동으로 풍파에 시달려 있었다. 고기를 자르고 국소들 젓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민재가 존경하는 숙련된 편안함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덜 환영했다. 날카로운 말투로 계산대를 맡은 30대 여성 수진과 테이블 서빙을 하며 민재의 미숙함을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20살의 키다리 동우가 있었다. 조심해, 꼬마야. 어느 날 오후 민재가 그릇 쟁반을 힘겹게 들고 있을 때 동우가 비웃었다. 그거 떨어뜨리면 준호 아저씨가 동정받는 신세에 대해 다시 생각할지도 몰라. 민재의 뺨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대꾸를 참았다. 이 일이 전부인 마당에 적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대신 그는 쟁반의 무게에 집중했고 작은 손을 떨며 그것을 내려놓았다. 계산대에서 지켜보던 수지는 혀를 찼다. 너무 느려. 그녀는 동우에게 중얼거렸다. 따라오지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야? 그들의 말은 상처가 되었지만 민재는 원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익숙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이웃들에게서, 그를 저주라고 놀리던 마을 아이들에게서 더 심한 말을 들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비난은 그가 쌓으려 애쓰던 깨지기 쉬운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밤에 창고의 유위에 웅크리고 누워 그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유일한 동무 삼아 천장을 응시했다. 그들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는 생각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준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민재에게서 본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지자 그는 민재에게 아직 김이 나는 남은 떡국 한 그릇을 건넸다. 잘하고 있어,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친절했다. 저 두 사람 신경 쓰지 마. 자기들 자리 뺏길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민재는 그릇을 움켜쥐었고 온기가 손으로 스며들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멈출 새도 없이 질문이 튀어나왔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나도 예전에 한 번 기회를 얻었어. 그냥 그걸 갚는 것뿐이야. 그 말은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 민재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준호를 믿고 싶었지만 신뢰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아직은. 시장은 민재의 세계가 되었다. 그를 압도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혼란스러운 소리와 냄새의 테피스트리. 매일 아침 식당 입구를 쓸면서 그는 상인들이 가게를 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른 오징어를 파는 아줌마, 낡은 책수레를 끄는 노인, 수제 김치 항아리를 정리하는 젊은 여자. 남원의 삶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갔고 민재는 그 속도에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책수레를 끄는 노인이 그를 가장 흥미롭게 했다. 그의 이름은 최병호였지만 모두가 최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시장의 터줏대감이었고 풍파에 시달린 손은 항상 낡은 소설이나 시집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민재는 첫날 밤 그가 피난처를 찾았던 차양 아래에서 그를 보았고 노인의 말에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이는구나. 내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가다가 최할아버지의 수레 옆에 멈췄다. 노인은 표지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바랜 마음의 이야기라는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민재의 시선은 익숙하지 않은 한글에 머물렀다. 그 글자들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쳐준 기본적인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책은 미스터리였다.
그가 초대받지 못한 세계. 꼬마야, 책 읽어본 적 있니?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시장의 소음에 거의 묻힐 뻔했다. 민재는 뺨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읽을 줄 몰라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최 할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마치 민재의 방어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수레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외로운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 가져가. 그가 책을 내밀며 말했다. 충분히 간단해. 읽고 뭘 배웠는지 말해줘. 민재는 책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무슨 내용이에요? 인생. 최 할아버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세상이 널 등진 것 같을 때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거지. 그 말은 민재에게 돌풍처럼 몰아쳐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는 책을 받았고 손에 익숙하지 않은 그 무게를 느꼈다. 그날 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책을 펴고 글자들을 풀였다. 글자들은 고집스럽게 의미를 형성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퍼즐처럼 각 음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계속 나아갔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는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다. 생존 너머의 세상이 더 있다는 느낌. 낫들은 닿고 쓸고 동호의 비아냥을 피하는 일상으로 흐릿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식당은 압력 속 같았고 실수는 불가피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찬 어느 바쁜 오후 점심시간, 민재는 깨끗한 그릇 더미를 계산대로 옮기는 일을 맡았다. 무게는 감당할 만했지만 바닥은 엎질러진 국물로 미끄러웠다. 그의 발이 튀어나온 타일에 걸렸고 그릇들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도자기가 부서지는 교향곡을 연주하며 바닥에 떨어졌다. 식당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민재에게 쏠렸다. 동우는 계산대에 기댄 채 비웃었다. 쓸모없다고 했잖아.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시간과 돈 낭비에 대해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손님들은 심판하는 듯한 무거운 시선으로 속삭였다. 민재는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얼굴이 불타올랐고 손이 떨렸다. 깨진 조각들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그는 생각했다. 오래된 의심이 다시 스며들었다.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정말 저주일지도. 준호가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꾸지람을 각오했지만 대신 준호는 그의 옆에 쭈그려 앉아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지. 그는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굳혔다. 여기서 그릇 한 번도 안 깨본 사람? 말해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동우의 비웃음이 사라졌고 수지는 계산대 일로 바쁜 척했다. 준호는 민재에게 빗자루를 건넸다. 치우고 다시 일해.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흔적을 남겼다. 민재는 새로운 결의로 일했고 그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집중력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가 테이블을 빨리 치웠을 때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 손님들이 물을 채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 이 순간들은 덧없었지만 깨지기 쉬운 소속감을 꿰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식당 바닥을 쓸고 있을 때 낡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야구 모자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그는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하고 구석에 앉아 방을 훑어보았다. 민재는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불안감을 느꼈지만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다.
남자가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대화의 일부를 포착했다. 누군가를 찾고 있어. 박신혜. 민재라는 아이에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그에 대해 묻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 아이를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강태호입니다. 그 애 아버지의 사촌이죠. 순자 누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냥 애가 괜찮은지 보고 싶어서요. 민재의 빗자루가 멈췄다. 태호. 한때 그를 꼬마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순자가 그를 내쫓을 때 조용히 지켜보던 삼촌.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그를 휩쓸었다. 태호 삼촌이 왜 지금 여기에? 뭘 원하는 거지? 준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보았다. 애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세요. 태호는 주저하며 다가왔다.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 같은 것으로 두꺼웠다. 그때 내가 충분히 나서지 못했어. 내가 누님을 막았어야 했는데. 민재의 목이 메었다. 그는 왜 태호가 더 강하게 싸우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지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게 말했다. 왜 지금요? 태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내가 약했어. 미안하다. 사과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민재는 빗자루를 꽉 쥐고 돌아섰다. 전 괜찮아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삼촌은 필요 없어요. 태호는 더 바라는 듯 서성거렸지만 민재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는 떠났고 문 위에 종이 닫히면서 짤랑거렸다. 준호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꼬마야, 괜찮아? 민재는 가슴이 말 못한 질문들로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의 방문은 그가 묻어두려 했던 무언가를 휘저었다. 유언장의 미스터리, 부모님이 기억 이상의 것을 남겼을 가능성. 그가 바닥을 쓸 때 최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책이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상기시켰다. 그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새벽빛이 남원의 낮은 지붕 위로 스며들어 시장을 금빛과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민재는 식당 밖에 서서 빗자루를 손에 쥐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돌기를 쓸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 냄새와 또 다른 바쁜 하루의 약속을 품고 있었다. 김준호의 식당에서 피난처를 찾은 지 한 달이 지났고 일은 고되었지만 그에게 목적을 주었다. 창고의 얇은 유, 냄비를 닦느라 쑤시는 팔, 따뜻한 설렁탕 그릇, 이것들은 깨지기 쉽지만 현실적인 그의 닻이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일과 아래에는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렸다. 태호 삼촌의 방문은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열었고 부모님의 유언장 미스터리는 그림자처럼 그를 괴롭혔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상인들은 차양을 펼쳤고 금속 수레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이른 쇼핑객들의 외침과 뒤섞였다. 민재의 시선은 최 할아버지의 책수레로 향했다. 그곳에는 늘 그렇듯 노인이 낡은 소설을 넘기고 있었다. 최 할아버지가 준 책, 마음의 이야기는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늦은 밤 독서로 페이지 귀퉁이가 접혀 있었다. 민재는 천몇 장을 힘겹게 읽었다. 그의 부족한 읽기 능력은 각 문장을 전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상실, 회복력, 조용한 승리의 이야기들에은 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생존 너머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테오의 말에 내가 그녀를 막았어야 했는데 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무엇으로부터 막았어야 했는가? 유언장을 파기하는 것. 그를 내쫓는 것? 민재의 손이 빗자루를 꽉 쥐었다. 부모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집, 땅, 미래 왜 그것이 숨겨졌을까? 그리고 왜 그의 할머니 순자는 그를 그토록 격렬하게 미워했을까? 질문들이 그를 갉아먹었고 각각은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무게였다. 식당은 평소보다 붐볐고 점심시간의 북적임이 이른 오후까지 이어졌다. 민재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 주전자를 채우고 접시를 치웠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조심스러웠다. 키다리 서버 동우는 여전히 가끔 비웃음을 보냈지만 날카로운 말투의 계산원 수지는 그가 부탁받지 않고도 김치 단지를 채워 넣었을 때 퉁명스러운 끄덕임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 준호는 주방에서 민재의 진행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 조용한 인정은 소년의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인파가 줄어들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낡은 작업복과 강철코 부츠를 신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수년간의 노동으로 생긴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손에는 육체노동의 흉터가 있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계산대 근처에 앉아 식당의 부산함을 살폈다. 민재는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익숙해져서 계속 일했다. 남자가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카운터를 닫고 있던 준호에게 다가갔다. 김준호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그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누구시죠? 이상민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강가에서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전기 작업이죠. 일손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손에 흙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준호의 눈이 뒤에서 그릇을 쌓고 있던 민재에게 향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견습생이요. 상민이 말했다. 점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요. 이 동네 애들은 기술보다는 빠른 돈벌이만 원해서요. 꾸준히 할 사람이 필요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소리쳤다. 민재야, 이리 와봐. 민재는 얼어붙었고 그릇들이 손에서 부드럽게 덜그럭거렸다. 그는 다가갔고 불안감에 속이 꼬였다. 상민의 시선은 꾸준하고 불친절하지 않았지만 민재를 드러내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 아이인가요? 상민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열심히 일하는 아이입니다.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상민은 민재를 살폈고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꼬마야, 뭐 고쳐본 적 있니? 배선, 가전제품, 그런 거 말이야.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민은 낮고 울리는 소리로 웃었다. 배우는 게 힘든 부분이지. 할 수 있겠어?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술에 진짜 기술,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무언가.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는 준호를 쳐다보았고 준호는 그에게 미묘한 끄덕임을 보냈다. 한번 해봐, 민재야, 준호가 말했다. 잃을 건 없잖아. 그 말은 최할아버지가 준 책의 선물처럼 메아리 쳤다. 기회, 도전. 민재는 힘겹게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민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단단했지만 거칠지 않았다. 좋아. 내일 아침에 와. 내가 어떤 녀석인지 보자고. 수리점은 금강 강둑에 있는 작고 어수선한 공간이었고 벽에는 민재가 모르는 전선, 전구, 도구들로 가득 찬 선반이 늘어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납땜 냄새와 타는 금속 냄새가 났고 발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상민은 참을성 있는 스승이었지만 그의 지시는 정확했고 기대치는 높았다. 자세히 봐. 그는 전선을 벗기거나 회로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직 작고 서툰 민재의 손은 도구를 다루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말을 흡수했다. 일은 벅찼다. 전기 시스템은 연결과 코드의 미로였고 각 작업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퍼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상민은 그에게 고장난 책상 램프를 건네며 말했다. 고쳐봐. 민재의 손가락은 나사를 풀면서 떨렸고 그의 머리는 상민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려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켰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익숙한 실패의 아픔이 스며들었다. 상민은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연결을 확인해봐. 그의 어조는 중립적이었다. 실수는 과정의 일부야. 고쳐나가면 돼. 민재는 이번에는 더 안정된 손으로 다시 시도했다. 그는 느슨한 전선을 찾아 다시 연결하고 스위치를 켰다. 램프가 빛났고 그 빛은 작업대에 따뜻한 원을 그렸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허락한 진짜 미소였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인정의 빛이 스쳤다. 나쁘지 않아, 꼬마야. 계속해. 작은 승리는 민재의 결의에 불을 지폈다. 식당에서의 일이 끝나면 그는 수리점으로 달려가 전선을 벗기는 연습을 하거나 회로도를 읽으며 늦게까지 머물렀다. 일은 지쳤지만 그에게 전에 없던 통제감을 주었다. 고쳐진 램프 하나하나, 윙윙거리는 모터 하나하나가 저주받았다고 불렸던 소년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식당은 수리점만큼 관대하지 않았다. 동우의 조롱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분노는 명백했다. 이제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응.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테이블을 닦을 때 그가 비웃었다. 우리가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넌 전기 기술자 놀이나 하러 달려가고 말이야. 민재는 손에 쥔 걸레에 집중하며 그를 무시했지만 동우는 끝나지 않았다. 특히 혼란스러운 저녁 식사 시간, 그는 일부러 민재와 부딪혀 유리잔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고 뒤따른 갑작스러운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손님들은 쳐다봤고 수진의 입술은 경멸적으로 비틀어졌다. 어설픈 녀석,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재의 얼굴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어지러운 것을 치웠다. 동우가 몸을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악의에 차 있었다. 넌 여기 속하지 않아. 준호 아저씨는 그냥 널 동정하는 것뿐이야. 그 말은 유리 파편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고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다. 그가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짐에 불과하다면? 그는 실망을 예상하며 준호를 쳐다봤지만 노인은 그에게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다. 계속해, 민재야. 저놈이 이기게 두지 마. 그날 밤, 민재가 최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책을 옆에 펼쳐놓고 유 위에 누워있을 때, 그는 동우의 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은 인내와 고난 속에서 힘을 찾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의심은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빛바랜 한글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마치 그 단어들이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 속삭였다. 나는 짐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니야. 전환점은 잔잔한 물 위로 폭풍이 몰아치듯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비 오는 오후였고 남원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무거웠으며 금강은 불어나고 불안했다. 민재는 상민의 세심한 눈길 아래 수리점에서 납땜을 연습하고 있을 때 문이 활짝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와 코트에서 비를 털었다.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민재가 그를 알아보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의 사촌이자 몇 주 전 식당에 찾아왔던 태호 삼촌이었다. 상민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호의 눈은 죄책감과 긴박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재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납땜 인두를 내려놓았고 손은 갑자기 축축해졌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태호는 주저하다가 급하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뭘 찾았어? 내 부모님 유언장에 관한 거야. 방이 기우는 듯했다. 민재의 숨이 멎었고 그의 마음은 순자의 집에서 보았던 그날 밤, 괴속 아버지의 필체를 떠올리며 빠르게 돌아갔다. 뭘 찾으셨는데요? 그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접힌 봉투를 꺼냈다.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 댁에 다시 가봤어. 할머니가 편찮으셔. 몇 년 동안 이걸 숨기고 계셨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민재에게 건넸다. 진짜야. 내 부모님이 널 위해 땅을 남기셔서 애읍내 변두리의 작은 땅, 순자가 원본 유언장은 태워버렸지만 이건 동사무소에 제출된 사본이야. 내가 더 일찍 찾아봤어야 했는데. 민재의 손가락이 봉투를 감쌌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땅, 부모님의 유산의 일부, 그의 집이자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빼앗고 지워버렸다. 마치 그녀의 삶에서 그를 지워버린 것처럼.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를 휩쓸었지만 그것은 더 깊은 아픔으로 완화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울 만큼 자신을 사랑했다는 깨달음. 왜 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신히 억누른 감정으로 떨렸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숨기고 있다는 걸. 태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짐작은 했지만 무서웠어. 순자 누님은 모든 걸 통제했어. 내가 비겁했다. 민재야. 미안하다. 사과는 공허하고 불완전하게 공중에 맴돌았다. 민재는 왜 태호가 자신을 고통받게 내버려뒀는지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약속과 상처를 동시에 안고 있는 봉투를 꽉 쥐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상민이 앞으로 나섰다. 이해야, 이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식당으로 돌아가. 내일 다시 시작하자. 민재는 온갖 감정의 폭풍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재킷 안에 봉투를 넣고 빗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는 새로운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부모님은 그에게 무언가를 남겼지만 그것은 순자뿐만 아니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침묵에 의해 도둑맞았다. 비가 옷을 흠뻑 적셨고 어느새 흐르는지 몰랐던 눈물과 뒤섞였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소년이 아니었다. 되찾아야 할 과거와 개척해야 할 미래를 가진 소년이었다. 빗속에서 시장의 불빛이 흐릿했고 어딘가 멀리서 금강이 포효했다.
민재의 발걸음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불길에 이끌려 빨라졌다. 유언장은 진짜였지만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할머니를 마주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배신의 증거를 손에 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는 그쳤고 남원의 거리는 진흙으로 질척했고 공기는 젖은 흙냄새로 무거웠다. 민재는 김준호의 식당 밖에 서서 이른 겨울의 한기의 입김을 내뿜었다. 부모님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는 재킷 안에 들어 있었고 그 무게는 위안이자 도전이었다. 남원읍 47의 3번지의 땅에 대한 태호 삼촌의 폭로는 민재의 내면에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다. 내일 더 밝게 타오르는 저항의 불꽃. 그는 더 이상 생존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주장을 가진, 싸워야 할 진실을 가진 소년이었다. 오늘 그는 기록과 권위의 장소인 동사무소에서 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었다. 그곳은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가 낡은 재킷으로 갈아입고 식당에서 나왔다. 준비됐니, 얘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조용한 위안이 되어주며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민재는 턱을 굳게 담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시장을 가로질러 출발했다. 상인들은 말린 생선과 겨울 채소가 담긴 상자를 풀고 있었다. 익숙한 부산함은 앞으로 닥칠 일의 무게에 가려져 멀게만 느껴졌다. 주머니 속에서는 최할아버지가 준 마음의 이야기가 허벅지에 닿았고 그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용한 안내자였다. 동사무소는 삭막하고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건물이었고 벽에는 먼지 쌓인 파일과 빛바랜 포스터가 줄지어 있었다. 꽉 쥔 머리와 회의적인 찌푸린 얼굴의 한 여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민재와 준호가 다가갈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저는 박민재입니다. 부모님 유언장이 있어요. 부모님이 제게 땅을 남기셨는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눈이 그가 카운터에 놓은 봉투로 향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 능숙한 무관심으로 문서를 훑어보다가 멈칫했다. 이건 사본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이런 청구에는 원본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원본을 태우셨어요. 민재는 뱃속이 뒤틀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동사무소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삼촌이 찾았어요. 직원은 입술을 오므렸지만 일어서서 유언장을 들고 뒷방으로 갔다. 민재의 손가락이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잃어버린 기록, 순자의 영향력, 그 같은 아이의 말을 듣지 않을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준호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 민재야. 내 편에는 진실이 있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구겨진 양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유언장을 손에 들고 나왔다. 그의 명찰에는 김 계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지친 친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박민재니? 그는 소년을 살피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민재는 허리를 펴고 대답했다. 김 계장은 문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은 합법적이야. 47대 3번지 땅에 대한 기록이 있고 박혜진 씨와 박민수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내가 수혜자로 되어 있어.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다. 내 할머니 박순자 씨가 몇 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해왔어. 세금, 유지 보수, 모든 것이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공식적인 권리 주장을 해야 할 거고 그건 청문회를 의미해.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다. 청문회는 순자와 어쩌면 법정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돈도 경험도 없는 12살이었지만 계장의 다음 말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파일에 메모가 있네. 김 계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 부모님 변호사인 윤 변호사님이 땅을 내 이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연락처는 있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민재의 숨이 멎었다. 변호사에 그의 부모님을 알고 그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김 계장은 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조심해라, 이야. 순자 씨는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어. 이런 주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날 때 준호가 민재의 등을 두드렸다. 첫걸음을 뗐어. 그게 중요한 거야. 민재는 윤 변호사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꽉 쥐었다. 유 원장의 무게는 이제 가벼워졌고 그 자리에 깨지기 쉬운 가능성이 자리 잡았다. 땅은 진짜였고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었다. 비록 그 길이 순자에게로 곧장 이어진다 해도. 그날 저녁 민재는 식당 창고에 앉아 준호의 낡은 전화기에 금간 화면이 빛나는 것을 보며 윤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주머니 속책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이야기들은 그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재촉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거친 목소리가 답했다. 윤 변호사입니다. 박민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 유언장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47대 3번지 땅에 관한 겁니다. 긴 침묵 후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아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기억에 젖어 부드러워졌다. 남원을 떠난 줄 알았는데. 순자 씨가 내가 갔다고 하더구나. 할머니가 저를 쫓아냈어요. 민재는 진실이 담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유 원장을 찾았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본을요. 윤 변호사의 어조가 굳어졌다. 그 여자. 내가 내 부모님께 경고했었는데. 내 아버지 민수는 그녀의 자랑이었지.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 그와 혜진이가 죽었을 때 그녀는 무너졌어. 상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너에게 돌린 거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널 탓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무거웠다. 내가 널 돕겠다. 이야. 그 땅은 내 거야. 내일 식당에서 만나자. 민재는 전화를 끊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었다. 순자의 증오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잔인한 것으로 뒤틀린 슬픔이었다. 그는 윤 변호사가 묘사한 그녀, 아들을 맹렬히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제 그 고통을 손자에게 쏟아붓는 모습을 상상하려 애썼다. 그것이 그녀를 용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휘몰아쳤다. 그는 마음의 이야기를 펴고 힘들게 읽었던 단어들을 더듬었다. 강력한 적과 맞서는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녀의 용기는 자신의 거울이었다. 순자는 단지 그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가 넘어야 할 벽이었다. 그리고 그는 윤 변호사의 도움과 준호의 힘, 그리고 최 할아버지가 그의 내면에 지펴준 불꽃으로 그 벽을 넘을 것이었다. 다음 날, 윤 변호사가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회색 머리카락과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진 다부진 남자였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민재의 싸움을 위한 로드맵이 들어 있었다. 보리차 한 주전자 위에서 그는 계획을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모으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순자는 영향력이 있어, 윤 변호사는 암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더럽게 싸울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유언장과 진실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결심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땅을 생각했다. 금강가의 한 뼘 땅, 그가 여전히 만질 수 있는 부모님의 일부. 그는 그곳에 무언가를 짓는 것,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순자를 마주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식당 바닥을 쓸고 있을 때 문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순자가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분노와 더 깊은 무언가의 절망 같은 것에가 뒤섞여 불타고 있었다. 식당은 조용해졌고 수진과 동우는 하던 일을 멈췄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자세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요, 순자 씨? 그녀의 시선은 민재에게 고정되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내가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해? 그 땅은 민수의 유산이지 내 것이 아니야. 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주머니 속 유언장의 무게를 느끼며 똑바로 섰다. 그건 할머니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것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맑았다. 부모님은 저를 선택하셨어요. 할머니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고 그녀의 눈은 다시 굳어지기 전에 잠시 반짝였다. 넌 모든 걸 망칠 거야. 그녀는 속삭이더니 돌아서서 떠났다. 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다. 준호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어, 얘야. 내가 그녀를 흔들었어. 민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순자의 갑옷에 난 균열, 그녀의 잔인함 뒤에 숨은 고통을 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한 일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싸움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 단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위한 싸움. 그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을 때 주머니 속책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 이야기들은 아직 오지 않은 전투에 대해 속삭였다. 남원의 시장은 겨울 아침의 리듬으로 고동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손 너머로 외치는 상인들, 덜컹거리는 수레들, 공기는 군밤 냄새로 맵싸했다. 민재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부모님의 유언장이 든 봉투가 재킷 속에서 든든한 무게를 더했다. 식당에서 들었던 순자의 말에 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이 그에게 달라붙어 아들 민재의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슬픔에 대한 윤 변호사의 설명과 뒤얽혔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결심이 무뎌지지는 않았다. 남원읍 47의 3번지 땅은 부모님의 선물이었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그것을 되찾을 것이었다. 윤 변호사는 2주 후에 한지원 판사와의 청문회를 잡아냈고 그 마감일은 민재의 나날 위에 드리워졌다. 아침은 상민의 수리점에서 전선을 잇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웠고 오후는 준호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동우의 조롱을 피했다. 밤에는 마음의 이야기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최 할아버지는 불굴의 정신이라는 책을 주었고 그 페이지들은 계속 나아가라는 조용한 도전이었다. 모든 과제, 모든 단어가 그가 쌓아 올리는 토대의 벽돌이었다. 민재의 소송 소식은 남원의 파문처럼 퍼져 시장에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없던 이들은 어른에게 반항하는 말썽꾸러기라며 비웃었고 김치가게 아줌마 같은 다른 이들은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공짜로 깍두기를 한 국자 더 주거나 계속 싸워라, 얘야, 라고 중얼거리는 시기였다. 식당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드러워졌고 민재가 반찬을 채워 넣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했다. 그러나 동울은 더 차가워졌고 그의 분노는 날카로워졌다. 이제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지. 그가 민재 근처에 쟁반을 쾅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순자 할머니에게 도전한다고 내가 누군지 바뀌는 건 아니야. 민재는 일에 집중하며 그를 무시했지만 그 말은 마을의 오래된 낙인인
저주받은 아이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아들 민수를 잃은 슬픔의 뿌리를 둔 순자의 증오를 생각했다. 윤 변호사의 말은 그녀를 괴물이 아닌 비극에 무너진 어머니로 그렸다. 그녀의 사랑이 잔인함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면책해주지는 않았지만 민재는 잠시 멈춰 서서 분노가 연민의 불꽃으로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식당 입구를 쓸고 있을 때 최 할아버지가 책술의 옆에서 멈춰 불굴의 정신을 건넸다. 넌 단지 땅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내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거지. 그들의 속삭임이 내 이름을 정의하게 두지 마라. 노력하고 있어요. 민재는 책을 꽉 쥐고 말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최 할아버지의 미소는 희미했다. 실패는 이야기의 한 장일 뿐, 이야기는 아니란다. 넌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어. 그 말은 모여드는 폭풍 속의 불꽃처럼 남아 있었다. 민재는 변하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원의 인식도. 아줌마의 친절, 수진의 침묵, 준호의 든든한 존재감, 그것들이 증거였다. 하지만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순자의 그림자도. 윤 변호사는 쉬지 않고 일했고 매일 민재를 만나 준비했다. 그는 순자의 토지 점유 주장이 법이 아닌 그녀의 지배력의 산물일 뿐 정식화되지 않았다는 세금 기록을 찾아냈다. 그녀가 가족을 침묵시켰어. 윤 변호사가 식당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내 삼촌 태호, 내 이모 지연, 그들은 유언장에 대해 알았지만 그녀를 두려워했지. 이 사본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민재는 유언장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목이 메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할머니 편에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 변호사의 눈이 굳어졌다. 싸우기엔 충분해. 그녀는 이를 비틀려고 할 거야. 거짓 증인 같은 걸 내세울지도 모르지만 우린 준비될 거야. 그 경고는 불안감을 일으켰지만 민재는 상민의 교훈을 떠올렸다. 모든 회로는 제대로 작동하려면 올바른 연결이 필요하다. 윤, 준호, 상민, 그리고 최 할아버지는 순자의 폭풍에 맞서는 그의 연결고리이자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식당 주방으로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을 때 태호 삼촌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민재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순자 누님께 갔었어. 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려고 했지. 그는 고개를 저었고 눈은 먼 곳을 향했다. 듣지 않으셨어. 민수에게 남은 건 그것뿐이라고 하시더군. 내가 또 너를 실망시켰구나.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고 태호의 침묵이 남긴 오래된 아픔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남자의 죄책감은 생생했고 그의 노력은 구원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지금은 돕고 계시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증언해 주실 건가요? 태호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결의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래. 그건 내게 빚진 거야. 민수에게 빚졌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노가 가라앉았다. 윤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태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그는 떠났다. 종이 부드럽게 울렸다. 민재는 일터로 돌아갔다. 청문회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지만 으스러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순자와 맞서려는 태호의 고군분투는 이제 그를 단순한 방관자 이상으로 만들었다. 민재에게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는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번에 하나씩 진실을 쌓아가며. 청문회 전날 밤 민재는 금강가에 앉아 불굴의 정신을 무릎에 펼쳐놓았다. 강물의 꾸준한 흐름은 그의 심경을 가라앉혔고
그 리듬은 삶의 끈기를 상기시켰다. 그가 읽던 이야기는 진실을 위해 산을 오르는 소년의 이야기였고, 각 걸음은 의지의 시험이었다. 민재는 그 등반을 느꼈고, 청문회는 그가 도달해야 할 정점이었다. 준호가 그와 함께 와서 두개 조용히 앉았다. 두렵니? 그가 물었다. 네, 민재가 인정했다. 할머니 친구들이 이기면 어떡하죠? 제 말을 믿지 않으면요? 준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널 믿을 거야. 내게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넌 더 이상 할머니가 내쫓았던 그 아이가 아니야. 넌 더 강해졌어. 민재는 강을 바라보았다. 수면은 쓰러져가는 빛을 담고 있었다. 준호가 옳았다. 그는 변했고, 일과 이야기, 그리고 그를 봐준 사람들에 의해 단련되었다. 땅은 부모님의 선물이었지만, 싸움은 그의 것이었고,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책을 닫고 일어섰을 때, 별들이 밝고 꿋꿋하게 떠올랐다. 내일은 청문회였다. 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기회였다. 남원 동사무소의 법정은 작고 나무판으로 된 방이었고, 공기는 광택낸 나무와 기대감의 냄새로 무거웠다. 민재는 윤 변호사 옆에 앉아 주머니 속 불굴의 정신을 꽉 쥔 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이야기 속 저항 정신이 그의 닻이었다. 아침은 추웠고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방은 현지인들로 가득 찼다.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아이에 대해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조용한 호기심으로 지켜보았다. 준호와 상민은 그의 뒤에 앉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최 할아버지는 뒤쪽 근처에서 격려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방 건너편에는 순자가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꺾이지 않았고 그녀 옆에는 세련된 태도로 격렬한 싸움을 예고하는 최병석 변호사가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고 윤 변호사가 설명했던 슬픔에 잃어버린 아들 민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잔인함으로 뒤틀린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결심을 무디게 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에 대한 그의 필요를 날카롭게 할 뿐이었다. 한지원 판사가 자리에 앉자 그녀의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표정이 수군거림을 잠재웠다. 남원읍 47의 3번지 부동산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말했다. 윤 변호사님,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윤 변호사가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는 검증된 유언장 사본, 순자의 비공식적인 점유를 보여주는 세금 기록, 그리고 그녀가 원본을 태웠다는 태호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민재가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할머니의 행동은 잘못된 슬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이의 상속권을 고의로 부인한 것입니다. 최병석 변호사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10년 이상 이 땅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금, 관리비 모두 선의로 부담했습니다. 아이는 부재했고 가족의 필요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를 밀었다. 잉크가 선명했다. 저희는 가족의 친구인 이동우 씨로부터 민수 씨가 사망 전 순자 씨에게 땅을 증여했으며 이는 어떤 유언장보다 우선한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민재의 숨이 멎었다.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순자에게 빚을 진 가족의 아들, 식당에서 원망에 차 있던 동우가 민재의 눈을 피하며 증인석에 섰다. 민수 형이 어머니께 땅을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동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연습한 듯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이 술렁이며 속삭임이 커졌다.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동우의 배신은 그 거짓됨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갚은 빚이라는 동기 때문에 더 아팠다. 윤 변호사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신속하게 반박했다.
판사님, 이 진술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 씨 부부의 재산을 처리했지만 그런 증여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 진술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합니다. 한 판사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녀는 문서를 살폈다. 알겠습니다. 유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증인을 부르십시오. 태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손은 떨렸고 방 건너편의 사촌 순자와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번뜩였고 수년간의 침묵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순자 누님이 원본 유언장을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었다. 누님은 민재가 저주라며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님을 찾아가 아이에게 제 것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민수는 제 사촌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 땅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순자의 슬픔에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마주한 고통이 그의 말에 서려 있었다. 군중이 수군거렸고 몇몇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순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주먹 쥔 손이 내면의 동요를 드러냈다. 그때 긴장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김치가게 아줌마 김수미 씨가 고춧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앞으로 나섰다. 저는 준원의 식당에서 민재를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해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저 아이는 저주가 아니에요. 착한 아이고 부모님이 그 땅을 남겼다면 그건 아이 것입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말이 불꽃처럼 터지자 방은 조용해졌다. 민재의 목이 메었고 감사가 차올랐다. 조용한 교류만으로 그를 알았던 누군가의 지지는 그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준호가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따뜻했다. 최병석 변호사의 평정심이 흔들렸지만 그는 태호가 늦게 입을 연 이유를 물으며 밀어붙였다. 윤 변호사는 동우가 가족의 빚 때문에 순자에게 편향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한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박민재 군, 말하고 싶습니까? 민재가 일어섰다. 심장은 뛰었지만 목소리는 맑았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방을 마주보며 말했다. 미래를 위해 제게 그 땅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내쫓고 저주라고 부르며 유언장을 숨기셨습니다. 저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아들이고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중의 속삭임이 부드러워졌고 몇몇 얼굴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는 눈을 돌리며 손을 떨었다. 한 판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순자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순자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민수는 내 전부였어. 그 애가 죽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지. 저 아이는 그녀는 불안정한 손으로 민재를 가리켰다. 그 고통을 상기시키는 존재야. 그 땅은 가족을 위해, 민수의 기억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내 것이었어. 법정 유언장을 파기하면서요. 한 판사의 어조는 차가웠다. 아이를 내쫓으면서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박순자 씨, 그건 절도입니다. 순자는 무겁게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녀의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가 드러났다. 방은 숨을 죽였고 진실은 맨살을 드러냈다. 한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고 민재는 그의 동료들과 남았다. 준호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고 상민은 거친 고개를 끄덕였으며 윤 변호사는 넌 해낼 거야, 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한 판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동우 씨의 진술서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검증된 유언장 및 세금 기록과 상충됩니다. 47대 3번지 땅은 박민재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되며 그의 소유입니다. 박순자 씨는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하며 방해 시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군중은 수군거림으로 들끓었다.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그녀는 그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민재의 가슴이 가벼워졌고 수년간의 짐이 벗겨졌다. 그는 이겼다. 단지 땅뿐만 아니라 그의 진실, 그의 자리를. 밖에서 수미 씨가 부드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넌 착한 아이야, 민재야. 누구도 다른 말을 하게 두지 마라. 민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고 감사가 그를 압도했다. 몇 주 후 민재는 47대 3번지 땅에 서 있었다. 금강가의 바람 부는 땅, 잡초로 엉겨 있었지만 약속으로 살아 숨쉬는 곳, 준호, 상민, 그리고 윤 변호사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조용한 승리였다. 최 할아버지는 건축가의 길이라는 책을 보내며 쪽지를 남겼다. 내가 만들어갈 것을 위하여. 민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다. 부모님의 선물, 그의 싸움을 통해 되찾은 것, 순자의 슬픔이 그것을 거의 훔쳐갈 뻔했지만 그는 증오가 아닌 진실로 그녀와 맞섰다. 강은 노래했고 그 리듬은 그의 심장 박동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건축가였고 아들이었고 이야기꾼이었다. 남원 위에 별들이 밝고 꿋꿋하게 빛났다. 민재의 이야기는 그가 만들어갈 것이었고 식당, 수리점, 법정을 거친 모든 걸음으로 그는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바쁘고 시끄럽죠. 그런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런 슬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민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거나, 눈물 짓게 했거나, 혹은 어린 시절의 당신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기적이에요. 작은 이야기 하나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어쩌면 더 슬플 수도 있지만 분명 더 아름다울 거예요.